15세기 스페인의 여왕 이자벨 1세는 나라를 대통합하고 부국강병의 기틀을 닦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시 그녀는 현대시대의 벤처캐피탈 역할도 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신대륙 개척 후원입니다. 당시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은 지중해 무역으로 돈을 벌었고,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넘어서며 인도 항로 발견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마음이 급해진 이자벨 1세는 남편이나 신하 등 주변 모든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끼던 보석까지 팔며 콜럼버스의 계획에 소위 영끌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뒤처질 수 없다는 판단이었을 겁니다. 15세기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계속 나아가면 중국이나 인도 그리고 일본에 닿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문제는 항해거리였습니다. 이자벨 1세의 주변인들은 콜럼버스의 계획을 반대했습니다. 그의 거리 계산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벨 1세는 투자를 집행합니다. 저는 그녀가 국가를 걸고 운에 맡긴 도박을 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자벨 1세는 장거리 항해에서 예측 가능한 부분과 없는 부분을 나눠서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게 그녀의 행적을 보면 좀 더 합리적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시대에도 대응하기 어려운 풍랑과 같은 기후 문제는 100번 양보해서 운에 맡긴다 치더라도 관리의 영역인 식량의 보존이라든지 선원 관리 및 항해술과 같은 운영적인 부분은 완벽하지 않았다면 섣불리 후원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의문이 드는 겁니다. 대항해 시대 이전 유럽인들은 먼 바다로 장기간 항해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콜럼버스와 그의 선원들은 장거리 항해를 운영하는 법을 알았다?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포르투갈의 희망봉 통과도 사실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서아프리카의 연안을 따라갔기 때문에 자원이 부족하거나 거친 풍랑을 만나면 중간 기착하여 언제든 악재를 피할 수 있지만 대서양 횡단은 그것이 불가능하죠. 정황상 유럽인들은 장거리 항해하는 법 및 장기간 식품을 보존하는 법 등을 알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하우는 누가 그리고 어떻게 이들에게 전파된 걸까요? 이러한 노하우는 대구라는 생선 때문에 축적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대구라는 생선 덕분에 장거리 항해하는 법도 장기간 식량을 보존하는 법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덕분에 문명이 발전하는 속도도 더 빨라졌습니다. 음식의 언어 이번 편은 대구입니다. 콜럼버스는 실제로 말린 염장대구를 배에 저장해서 그것을 먹으며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그는 말린 염장대구 덕분에 적도의 뜨거운 햇볕에도 상하지 않는 식품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 알려면 우리는 콜럼버스보다 500년 전 10세기 바이킹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는 예나 지금이나 땅이 척박합니다. 냉대수변 기후로 대규모 농업을 하기 적절하지 않죠. 특히 노르웨이는 산악지형이라 경작지는 훨씬 적습니다. 자연스럽게 바이킹은 바다로 눈을 돌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이킹의 조선술과 항해술의 발달을 가져왔죠. 10세기의 바이킹인들에게 낚시는 취미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당연히 크고 잡기 쉬운 물고기가 인기가 많았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태평양 대구와 달리 대서양 대구는 크기가 매우 큽니다. 또 대구는 청어와 달리 회유어가 아니어서 대이동을 하지 않죠. 그들은 산란기 때 얕은 해역으로 몰리기 때문에 잡는 것도 쉽습니다. 거기다가 맛까지 좋죠. 즉 1년 내내 크기도 크고 맛도 좋은 잡기 쉬운 물고기가 북대서양 대구였습니다. 바이킹이 이런 꿀템인 대구를 쫓아 먼 바다까지 나아갔을 거라는 건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해상 탐험의 가장 큰 동기는 결국 풍족한 자원이니까요. 그렇다면 대구의 서식지를 살펴볼까요? 스칸디나비아 반도부터 캐나다 북동부 해안에 고루 퍼져 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 북서부 로포텐 제도 해역은 오래전부터 대구 어장으로 유명했습니다. 바이킹은 노르웨이 앞바다에서 잡던 대구를 쫓아 아이슬란드로 그리고 그린란드로 진출했습니다. 빈란드 사가를 살펴보면 이미 900년대에 바이킹이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에 사람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레이프 에이릭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붉은 에이리크는 그린란드를 발견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유년기를 그린란드에서 대구를 먹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대구를 쫓아 서쪽으로 계속 나아갔죠. 결국 그는 지금 캐나다의 뉴펀들랜드를 발견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곳은 풍족한 대구 어장이었는데요. 유럽인이 최초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이죠. 콜럼버스보다 약 500년 앞섰습니다. 바이킹들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캐나다로 이어지는 피시로드를 개척한 셈이죠. 바이킹이 북대서양에서 장거리 항해가 가능했던 이유는 배의 신속함도 있지만 대구를 장기간 저장하는 방법을 다른 민족보다 먼저 알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톡피쉬라고 불리던 말린 대구는 노르웨이 북서부의 로포텐 지역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방법은 아이슬란드나 스칸디나비아 반도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따라하기 힘듭니다.
한랭한 기후와 온화한 기후 모두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소금을 사용하지 않고 대구를 장시간 벽과 차가운 공기로 말리면 무게가 5분의 1로 줄어 나무 판자와 같이 변합니다. 무게도 가볍고 부피도 적은 상태로 변하는 것이죠. 쉽게 상하지 않고 적재도 용이해 장거리 항해를 나갈 때 식량으로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이걸 바이킹이 처음 알아낸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생선을 말리거나 염장하는 기술은 있었지만 말린 대구에 비해 쉽게 상하는 문제점이 있었죠. 이렇게 본다면 당시 말린 대구는 항해 거리를 늘린다는 점에서 현대시대의 석유와 같은 전략 자원이었습니다. 더 오랜 기간 상하지 않는 식품을 확보한다는 것은 더 먼 거리를 항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말린 대구는 식량 이상으로 해상 기동력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존력이 긴 식품의 발견은 단순히 식품 저장이 용이해졌다 뿐만 아니라 항해 거리가 길어져 세계 무역의 촉진과 대항해 시대까지 가능했다는 점에서 문명사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스크족의 기원은 알 수 없으나 예나 지금이나 그들은 스페인 북동부와 프랑스 남서부에 주로 거주합니다. 축구팀 아슬레틱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으로 유명한 곳이죠. 9세기경 바이킹이 프랑스의 아두흐강 주변을 점령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바스크족들에게 대구에 대해 알려줍니다. 당시 바이킹의 말린 대구는 비싸게 거래되는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이었기 때문에 풍족한 대구 어장의 위치는 영업 비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킹은 대구 어장의 위치를 철저히 비밀에 붙였을 텐데 바스크인들에게 알려준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문입니다. 바스크인들도 먼 바다로 나가 고래를 잡던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배를 바이킹 배와 같이 개조하였고 대구 사냥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노르웨이부터 그린랜드 근해까지 대구가 있긴 했지만 그 해역에서 수천 년 대구를 잡아온 스칸디나비아인들은 바스크 어민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스크인들은 레이프 에릭손이 발견한 뉴펀들랜드로 한 번에 갔기 때문이죠. 바스크인들과 대구의 관계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살펴보려면 당시 대구를 처리한 세 가지 방식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이야기한 스톡피쉬입니다. 소금을 쓰지 않고 햇볕과 차가운 공기로 말리는 방법이죠. 둘째는 그린피쉬라고 불리는 대구를 소금에 절이기만 하고 말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셋째는 솔트피쉬로 소금에 절인 다음 말리는 방법입니다. 대구를 뜻하는 코드를 붙이지 않아도 솔트피쉬의 피쉬는 대구를 뜻합니다. 이 세 종류의 상품 중 보존성이 가장 좋은 것은 당연하게도 세 번째 솔트피쉬입니다. 이 방식은 바스크인들이 개발했습니다. 바이킹이 살던 지역은 일조량이 높지 않아 소금 생산이 대구만큼 풍족하지 않았지만 바스크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옛날부터 고래를 염장해서 말리는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이 기술을 뉴펀들랜드산 대구에 적용한 것이죠. 말린 대구보다 더 보존력이 긴 솔트피쉬라는 상품의 시작이었고 이 상품을 팔아 바스크 상인들은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콜럼버스는 스페인에서 이 솔트피쉬를 들고 대서양을 건넌 것입니다. 그는 대서양을 건너 서인도 제도에 도착했는데 당시 솔트피쉬 말고 적도에서 상하지 않는 식품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훗날 아메리카 대륙으로 보내는 모든 유럽 선박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종교도 바스크 상인들의 사업 번창에 한몫했습니다. 카톨릭 교회에서 부과한 금식일이 많았는데 이 금식일에는 뜨거운 고기와 성관계를 금지하는 대신 차가운 음식을 먹는 것은 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바다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차가운 음식으로 분류되었죠. 종교적인 이유로 대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났고 바스크인들도 점점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나 15세기가 되자 많은 사람들은 바스크인들의 영업 비밀을 조금씩 알아내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브리스톨 항은 아이슬란드와 지중해에서 오는 무역로의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 오는 대구와 지중해에서 오는 와인 덕분에 잉글랜드 무역 중심지로 15세기에 크게 확장이 되었죠. 브리스톨의 상인들은 바스크인들이 잡아오는 대구 어장이 대서양 어딘가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 위치를 찾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었던 브리스톨의 부유한 세관원 토머스 크로프트는 바스크인들의 비밀 대구 어장을 찾기 위해 상인 존 제이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선박을 여러 차례 파견하는데요. 결과에 대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선박에 실려온 엄청난 양의 말린 대구만이 항해의 결과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크로프트와 제이도 바스크 상인들처럼 뉴펀들랜드에 대해 침묵을 선택한 것입니다. 브리스톨 사람들은 아일랜드 서쪽으로 대구를 말릴 만한 땅이 없다고 생각해서 크로프트와 제이가 갖고 오는 어마어마한 대구를 어디서 그냥 사오는 것이라고 넘겨 짚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지 5년 뒤인 1497년 배가 아팠던 영국 국왕 헨리 7세의 후원 아래 존 캐벗이라는 사람을 신대륙으로 보냅니다. 존 캐벗은 뉴펀들랜드를 발견했고 뉴펀들랜드라는 이름을 지은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뉴파운드된 랜드라는 뜻이죠. 존 캐벗은 영국으로 돌아와 새로 발견한 땅의 바다에는 양동이로 대구를 잡을 수 있을 만큼 많은 물고기떼가 우글거린다고 했습니다. 바이킹, 바스크, 그리고 브리스톨 상인들은 그들이 먼저 찾은 신대륙 땅임에도 불구하고 돈 버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영업 비밀에 붙였던 반면 탐험가들은 명성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사방에 알리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바스크인들의 비밀이었던 뉴펀들랜드의 대구 어장은 존 캐벗에 의해 유럽 전역에 알려지게 됩니다. 뉴펀들랜드의 대구 어장이 알려진 이후 뉴펀들랜드의 어업은 골드러시에 못지않은 열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6세기 중반 유럽에서 소비되는 생산의 60%가 대구였으며 이는 18세기 중반까지 유지됩니다. 그런데 정작 뉴펀들랜드의 존재를 알린 영국인들은 이 열풍에 바로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그들은 아이슬란드에서 대구를 구해올 수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먼 뉴펀들랜드까지 진출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둘째, 존 캐벗이 뉴펀들랜드를 발견하고 약 40년이 지난 1534년 영국의 헨리 8세는 이혼 문제로 로마와의 관계가 틀어져 카톨릭의 전통적 관습인 금식일을 고수하지 않게 되었고 이는 영국의 어업시장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즉, 대구의 수요가 다른 유럽에 비해 적었던 것이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덩케르크를 보면 영국의 모든 배들을 덩케르크로 보내 영국 군인들을 구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6, 17세기에도 어선의 수는 그 나라 해군력의 지표였습니다. 영국은 스페인 무적 함대를 격파한 칼레해전에서의 대승 이후 국가 차원에서 어업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어업이 곧 해군력이고 섬이었던 영국에게 해군력은 곧 국방력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영국은 전쟁 이후 남은 배들을 물고기 잡이로 쓰는 어업 진흥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영국은 한자 동맹의 견제를 받는 아이슬란드 어장 대신 뉴펀들랜드 어장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뉴펀들랜드와 가장 가까웠던 땅이었던 코널 반도와 무적 함대를 격파한 해군력을 앞세워 뉴펀들랜드의 지배적인 세력으로 등장하죠. 하지만 정작 대구를 잡아온 영국 어부들보다 프랑스 상인들이 대구를 통해 재미를 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 해군은 대구를 전투 식량으로 썼기 때문에 현대시대의 무기나 석유처럼 전략물자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영국 밖에서 못 파는 엄격한 규제를 받았죠. 즉, 영국 어업 관계자들은 뉴펀들랜드에서 대구를 잡아 사우샘프턴에 있는 프랑스 상인들에게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 상인들은 이베리아 반도나 지중해권 나라들에게 다시 파는 중개상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이베리아 반도는 앞서 언급한 종교적 이유로 영국보다 대구에 대한 수요가 컸는데요. 칼레해전 패배 이후 뉴펀들랜드에서 입지가 약화되어 대구 유통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양쪽의 상황을 이용해 프랑스 상인들이 이득을 챙긴 것이죠. 프랑스 상인들이 꼴보기 싫었던 영국은 엘리자베스 1세에게 왕을 물려받은 제임스 1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곧바로 스페인과 교섭에 나섰고 1604년 런던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뉴펀들랜드에서 엄청난 양의 대구를 잡던 영국의 어선들은 스페인으로 직접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뉴펀들랜드의 풍부한 대구 어장을 미리 알고도 여러 상황들로 이득을 못 챙기던 영국이 본격적으로 대구로 돈 벌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습니다. 하지만 뉴펀들랜드의 풍부한 어장과 상대적으로 빈약했던 영국의 대구 수요는 영국이 원하지 않던 방향으로 역사를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16세기 당시 유럽 사람들은 콜럼버스의 서인도 제도와 존 캐벗의 뉴펀들랜드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서인도 제도와 뉴펀들랜드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 사이 어딘가에 중국이 있다고 믿었고 끊임없이 선박을 파견해 아시아로 가는 길을 찾고자 했습니다. 1602년 바솔로뮤 고스널드라는 영국의 항해가는 뉴펀들랜드 바로 밑인 노바스코시아부터 해안선을 따라서 남쪽을 샅샅이 뒤져 중국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는 중국을 찾는 것에는 실패했으나 그가 찾은 케이프 코드는 유럽인들의 관심을 끌기 충분했습니다. 케이프 코드는 말 그대로 대구 곧이란 뜻으로 이곳이 진정한 물반 대구반의 어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케이프 코드는 1600년대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었습니다. 1620년 11월 21일 종교의 탄압을 피한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케이프 코드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미 북동부의 뉴잉글랜드 지역에 겨울의 시작에 맞춰 도착했다는 것을 보면 이들은 종교적 열성만 있었을 뿐 생존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식민지를 건설하고도 한동안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풍부한 어장이 바로 눈앞에 있었으나 어업 용구를 가져오지도 않았고 낚시를 할 줄도 몰랐습니다. 당연히 농사도 지을 줄 몰랐죠. 인디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들은 뉴잉글랜드의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초기 정착자들이 무능하긴 했어도 목표는 뚜렷했습니다. 케이프 코드에 펼쳐진 막대한 자원인 대구를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었죠. 또 어업 경험이 있는 유럽 사람들도 종교의 자유와 어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케이프 코드로 몰려들었습니다. 뉴잉글랜드의 지리적 이점도 한몫했습니다. 앞서 대구는 산란하기 위해 해안으로 가까이 온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의 온도가 약 4에서 7도쯤 되는 곳이 대구가 산란하기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쪽의 뉴펀들랜드에서는 여름에 대구가 해안으로 가까이 오고 남쪽의 뉴잉글랜드 지방에서는 한겨울에 대구가 해안 가까이로 옵니다. 계절에 따른 이 차이는 두 지역 발전에 엄청난 격차를 갖고 옵니다. 뉴펀들랜드에서 대구 조업을 여름에 한다면 겨울은 너무 춥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뜩이나 농사나 다른 경제적 활동을 하기 나쁜 땅인데 계절도 안 도와주는 것이죠. 하지만 뉴잉글랜드 지역은 땅 자체도 농사를 짓기에 뉴펀들랜드보다 비옥했을 뿐만 아니라 봄, 여름, 가을에는 농업이나 목축업 등의 기타 경제활동을 하고 겨울에는 대구 조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1년 내내 경제활동이 가능한 땅이었던 것이죠.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을 뉴잉글랜드로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었고 보스턴이라는 대도시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이뤄나가죠. 반면 뉴펀들랜드는 뉴잉글랜드의 어업기지로 전락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뉴펀들랜드에서 조업을 하던 영국 배들은 대구를 싣고 스페인으로 갔다가 이베리아 반도의 제품들을 싣고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뉴펀들랜드로 들어가는 상품은 없었던 것이죠. 뉴펀들랜드가 살기 힘들다는 것이 알려질수록 뉴잉글랜드에 사람이 몰렸습니다. 인구가 늘어나자 어업 인구도 많아지고 대구잡이로 올리는 수익이 늘어나는 것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뉴잉글랜드가 성장할수록 뉴펀들랜드와 노바스코샤의 경제는 무너졌습니다. 뉴잉글랜드 사람들은 점점 비즈니스의 장인들이 되어갔습니다. 그들은 독립적이고 부유했으며 자유무역 자본주의에 의존하며 부를 쌓았습니다. 아마도 미국식 자본주의는 이때 태동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서인도 제도에서는 설탕과 담배 플랜테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었는데요. 농장주들의 전략은 노예의 노동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이었습니다. 추수 시기의 노예들은 매일 16시간씩 뙤약볕 아래에서 중노동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이들이 서인도 제도의 태양 아래에서 계속 일을 하려면 염분과 단백질을 반드시 섭취해야 했는데요. 당연하게도 플랜테이션 농장주는 노예를 위한 식량을 얻기 위해 아까운 토지를 개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인도 제도에서는 식량이 거의 생산되지 않았죠. 대신 농장주들은 뉴잉글랜드의 소금에 절인 대구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인도 제도 농장주들과 뉴잉글랜드의 대구 상인들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는데요. 그 이유는 대구 건어물 제조 과정에서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들이 대량으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금량 조절을 실패했거나 대구가 너무 작거나와 같은 것들이죠. 이러한 하급 제품은 유럽의 까다로운 시장에 팔기 힘들었습니다. 급기야 서인도 제도급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이는 최하급 솔트피쉬를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생존에 미숙했던 청교도인들이 케이프 코드에 닻을 내린 지 20년도 안 돼서 뉴잉글랜드는 유럽과 서인도 제도 간의 삼각무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뉴잉글랜드 상인들은 서인도 제도의 패급 대구를 팔면서 소금을 싣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면화, 담배 그리고 설탕과 같은 고급 제품을 가져갔죠. 그러면서 점점 다양한 곳에서 무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품질이 가장 좋은 생선은 유럽에 팔고 유럽의 와인과 철 그리고 유럽에서 팔리지 않고 남은 대구를 서인도 제도에 팔았습니다. 그런 다음 서인도 제도의 당밀, 설탕, 담배 그리고 소금을 싣고 뉴잉글랜드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수입한 당밀과 설탕으로 럼주 산업을 육성시켜 다시 사방으로 수출했습니다. 그야말로 돈을 사방에서 긁어모았던 것이죠. 뉴잉글랜드는 무역의 범위를 사각무역으로 점차 넓혀갑니다. 서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직접 사서 서인도 제도에 공급하기 시작한 것이죠. 당시 서아프리카에서 노예를 구매할 때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은 세 가지였습니다. 현금, 소금에 절인 대구, 그리고 보스턴산 럼주였죠. 당연하게도 뉴잉글랜드, 유럽, 서인도 제도, 서아프리카 간의 사각무역은 뉴잉글랜드 상인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각무역이 가속화될수록 무역 바퀴는 영국 때문에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국의 견제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기로 한 배경에는 독립전쟁보다 120년 앞선 1651년의 상황을 봐야 합니다.
1651년 영국은 항해의 조례라는 것을 발표하는데 이것이 미국 독립의 불씨를 당긴 규제였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쉽게 말해 영국의 식민지들은 영국 외 국가들과 거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1700년대에 들어서면서 영국과 영국령 서인도 제도의 시장은 뉴잉글랜드의 대구를 모두 수하기에 작아졌습니다. 또 뉴잉글랜드 럼주 산업의 재료인 설탕과 당밀도 충분히 생산하지 못했죠. 뉴잉글랜드 상인으로서는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때마침 프랑스령 서인도 제도 식민지들은 뉴잉글랜드산 대구를 필요로 했습니다. 당시 배경을 보면요. 서인도 제도의 아이티, 마르티니크, 과달루프 같은 프랑스 식민지들은 17세기에 매년 평균 1000명의 노예를 사들였지만 18세기부터는 매년 8000명의 노예를 데려갔습니다. 노동력이 더 투입된 만큼 설탕과 당밀의 생산량도 늘어났지만 그만큼 대구의 수요도 늘어났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 뉴잉글랜드와 프랑스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했습니다. 뉴잉글랜드 상인들은 유혹을 이기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시장의 힘으로 인해 영국의 항해 조례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영국 정부는 한 세기 넘도록 뉴잉글랜드의 자유무역을 방치했습니다. 아마 영국은 그들의 식민지에서 돈을 버는 것도 그들이 버는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줬다가 뺏으면 더 열받는 법이죠. 1733년 영국은 뉴잉글랜드의 당밀을 규제하는 당밀조례라는 것을 시행합니다. 이 규제는 영국령 서인도 제도에서 생산된 당밀이 아니라면 무거운 수입 관세를 물리는 법이었습니다. 영국은 이 규제를 통해 프랑스 식민지들과 뉴잉글랜드의 무역 규모를 축소시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뉴잉글랜드와 프랑스는 밀수 계약을 맺었고 결국 프랑스령 서인도 제도 식민지와 뉴잉글랜드 사이의 무역은 당밀조례 이후에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영국의 삽질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1760년 설탕법, 1765년 인지법을 도입하면서 뉴잉글랜드와의 관계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불만은 1767년 타운샌드법을 통해 1773년 보스턴 티파티 사건으로 터져나오게 되죠. 사실 보스턴 티파티는 미국 독립운동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무역을 하고 싶어하는 뉴잉글랜드의 대구 귀족들과 과세를 통해 어떻게든 통제하려고 했던 영국의 충돌인 것이죠. 미국의 독립운동은 1775년부터 1783년까지 8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1778년부터 종전에 대한 이야기는 오고 갑니다. 하지만 1781년이 되도록 세 가지 이슈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죠. 첫째는 국경, 둘째는 영국에 대한 채무지불, 마지막으로는 대구 어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도 어업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미국 독립운동은 대구 귀족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주축을 이뤄 전개한 혁명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을 겁니다. 대구는 미국 독립의 발판이 되는 자본을 마련해줬지만 반대로 전쟁을 길게 끌고 가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존 애덤스는 그랜드 뱅크스의 어업권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내용을 넣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뉴잉글랜드의 어업은 뱃사람의 요람이며 해군력의 원천이라고 했죠. 뉴잉글랜드의 어업 종사자들이야말로 우리 독립의 달성과 보존을 위해 절대 불가결하게 필요한 이들이라고 생각했으니 양보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1783년 존 애덤스의 뚝심대로 영국이 뉴펀들랜드의 그랜드 뱅크스 어장에서 뉴잉글랜드의 어업권을 허락하면서 파리 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운명이 장난인 것인지 영원할 것 같았던 대구 산업도 미국이 독립하자마자 귀신같이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첫 신호는 19세기 노예제의 폐지였습니다. 1834년 영국, 1848년 프랑스, 그리고 1849년 네덜란드가 각각 노예제를 폐지합니다. 서인도 제도 플랜테이션도 해체되기 시작했죠. 당연히 대구의 수요는 급격하게 줄었고 이로 인해 뉴잉글랜드의 대구 어업은 괴멸적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뉴잉글랜드산 대구는 유럽 시장에서도 고전했습니다. 중세부터 지금까지도 가장 큰 대구 시장은 지중해에 있는 나라들인데 19세기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뉴잉글랜드의 대구 상인들은 서인도 제도의 하급 대구만 제공하는 것에 익숙해져 대구의 품질 관리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제품 경쟁력이 도태하고 있었던 것이죠. 뉴잉글랜드산 대구는 품질 기준이 까다로운 유럽 수준에 비해 제품의 질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뉴잉글랜드의 대구들은 소금에 절이는 기술을 완성한 스칸디나비아산 대구에 철저하게 밀렸습니다. 결국 미국은 자연스럽게 어업에 대한 의존도는 줄이고 산업혁명으로 산업의 추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옛날부터 대구는 잡기 쉬운 생선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조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구는 첨단 어업 기술이 발달한 현재에도 여전히 1에서 10도의 얼음물에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손을 보호해주는 제품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손가락이 동상에 걸리는 문제에 쉽게 노출되었죠. 그중 가장 큰 애로사항은 안개였습니다.
그 이유는 안개로 인해 바다 위에서 길을 잃는 어부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대구는 따뜻한 해류와 차가운 해류가 만나는 해역에 살아 대구 어장에는 안개가 흔했는데요. 통신기술이 어업에 도입되기 전에 이러한 안개에 갇히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17세기부터 1900년대 중반까지 대구를 낚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큰 배로 대구 어장까지 간 다음 낚시꾼 2명이 타는 작은 도리보트를 여러 대 내려서 조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리보트 낚시꾼들은 서로 경쟁 관계였기 때문에 자기만의 어장으로 몰래 가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 물에 빠지거나 안개에서 길을 잃어도 구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애로사항을 극복해보자는 어업의 현대화는 프랑스에서 나왔습니다. 1815년 프랑스의 어업은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으로 황폐화되어 있었는데요. 국가 차원에서 어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죠. 잘 훈련된 상비해군을 유지하는 것보다 대구잡이 원양어선을 지원하는 것이 뛰어난 선원을 키우는 데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프랑스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정책이었죠. 프랑스에서는 대구어선에 준악을 설치했습니다. 준악이라는 것은 낚싯줄에 낚시바늘이 여러 개 달린 장비인데요. 이전 대구 조업은 보통 낚시바늘이 하나인 손낚시로 대구를 낚았습니다. 준악은 과거에도 있었으나 미끼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19세기에 들어서 대중화되었습니다. 대량의 미끼를 필요했기 때문에 자본이 어느 정도 축적된 상태여야지만 쓸 수 있는 방법이었죠. 하지만 어업이라는 분야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불신이 유독 심합니다. 준악 역시 많은 논쟁이 있었죠. 어장에 있는 많은 어선들이 준악을 쓸 경우 서로 간의 낚싯줄이 엉켜 모두가 낚싯줄을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또 스칸디나비아는 준악의 방식이 많은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주적이지 않다고 사용을 반대했습니다. 프랑스가 준악을 도입하고 수십 년 뒤 캐나다도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프랑스처럼 자국의 수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 정책을 발표하는데요. 그들은 자본이 많이 드는 준악보다 자망을 더욱 권장하였습니다. 자망은 다음과 같이 닻을 이용해 해저에서 테니스 네트 같이 그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물고기들은 그물에 걸리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아가미가 그물 눈에 끼게 되는 원리죠. 그때 어부는 그물을 들어 올려 꺼내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당시 어업을 담당하던 스쿠너선은 두 가지 이유로 큰 자망을 쓸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돛이 갑판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많은 물고기들을 잡아 올려도 손질할 공간이 부족했으며, 둘째는 큰 자망을 끌고 다닐 동력이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바이킹이 뉴펀들랜드를 발견하고 900년 동안 어업의 기술은 약간의 진화만 있었을 뿐이지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뀐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두 가지 기술의 발견은 어업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냉동기술과 증기선의 발전이었는데요. 증기선이 생기면서 돛이 차지하고 있던 갑판 공간은 물고기를 손질할 공간이자 냉동 창고로 변했습니다. 또 증기선의 동력으로 큰 자망 또는 트롤망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죠. 이는 지난 900년간의 대구 조업과 앞으로의 조업은 효율면에서 차원이 다를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옛날 방식으로 조업을 하던 19세기에는 남획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준악과 작은 조망으로 아무리 잡아도 기술의 문제로 어획량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양의 물고기가 잡힐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개체수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에 발전된 어업 기술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죠.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기술의 발전과 도입보다 늦었습니다. 그들은 옛날 마인드로 대구가 고갈될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오히려 많은 개체가 잡힐수록 더 많은 개체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멸종을 걱정한 사람들은 과학적이지 않다며 배척했습니다. 전개판 트롤망을 장착한 증기선은 스쿠너선보다 6배가 많은 어획고를 올렸는데도 사람들은 남획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더 많은 물고기를 잡는다는 목표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고성능 배, 저인망, 냉동 기술이 거대한 공모선이라는 형태로 합쳐졌습니다. 이러한 배들은 과거와 달리 어부의 느낌이나 새들의 움직임을 보고 조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잠수함을 잡기 위해 개발된 수중 음파 탐지기로 물고기떼를 찾아내죠. 1950년대가 되자 북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그랜드뱅크스 그리고 뉴잉글랜드까지 대구 어획량은 계속해서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1992년 대구는 상업적으로 멸종했죠. 현재 북대서양 대구는 일부 지역 빼놓고 무기한 어업 금지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1000년에 걸친 북대서양 대구 사냥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북대서양 대구는 알렉산드르 듀마가 이야기한 것처럼 번식력이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북대서양 대구의 수명 주기인 25년을 계산하지 않은 것이죠. 1992년 캐나다 정부가 북대서양 어업을 무기한 금지했으니 이제 딱 대구의 한 세대인 30년이 지나간 것인데요. 몇 세대가 지나야 북대서양 대구가 돌아올지 우리로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